머리털이 곤두설 정도로 커다랗고 대담한 목표를 설정하라. 미국 경영학자 짐 콜린스의 말입니다. 스탠퍼드대 경영대학원의 짐 콜린스는 3M, 포드, 월트 디즈니처럼 오랜 시간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18개 위대한 기업들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뚜렷한 비전과 핵심 가치를 지닌 이른바 비전 기업이었습니다. 비전 기업들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조직이 존재해야 하는 명확한 목표를 공유했으며 그 목표는 조직원들에게 힘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등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짐 콜린스는 그 목표를 BHAG, BHAG, 즉 크고 위험하고 대담한 목표라고 불렀죠. 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말한 10년 안에 달에 사람을 보낸다. 나이키의 목표였던 아디다스를 물리친다. 필립 모리스의 목표였던 세계 1위의 담배 회사 같은 겁니다. BHAG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10년에서 30년 후의 장기적인 그림입니다. 둘째, 명확하고 분명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셋째, 조직의 핵심 역량과 일치합니다. 경영 이론의 많은 부분이 그렇듯 BHAG 역시 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자기만의 BHAG를 그리며 달려왔어요. 여러분은 BHAG가 있습니까? 목표가 없으면 세우기 바랍니다. 단 엄청나게 크고 담대해서 등줄기가 찌르르 할 정도로 전율이 오도록 설정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위대한 당신으로 거듭나는 첫걸음입니다. 365공 비타민 크고 위대하고 대담한 목표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고무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재우입니다. 지금 우리는 칼 뉴포트의 딥워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딥워크가 주는 이익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딥워크를 방해하는 현실은 어떤지,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딥워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드물어지고 그래서 딥워크가 가능한 사람들이 보상을 많이 받는 역설에 대해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딥워크의 4가지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요. 그럼 어떻게 딥워크를 일상생활에서 할 것이냐, 그 구체적인 전략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저 인텔의 유명한 CEO인 앤디 그로브 이야기입니다. 앤디 그로브가 컨설턴트인 경영학 교수에게 고민을 이야기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앤디는 이렇게 말하죠.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다.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생각해봐도 알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다 알지 않습니까? 공부를 해야 한다, 운동을 해야 한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명상을 하고 싶다. 그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라고, 잘 팔릴 물건을 만들라고,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하여간 더 내놓으라고 이야기는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비전이 없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잔소리죠.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딥워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진행돼요. 4단계 방법론이라고 칼 뉴포트는 이야기했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일이든 공부든 뭘 하든 간에 성과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만큼 늘었구나, 이만큼 성적이 늘었구나, 이 과목을 마스터했구나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측정된 성과를 관찰하는 시간과 실제 노력을 기울이는 시간 사이에 딜레이가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거기서 좋은 느낌을, 뿌듯한 느낌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고시 공부를 할 때 합격 소리를 듣기 전까지는 오로지 괴로움만 가득한 그런 모습과 같아요.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가 2개인데 그 중 하나는 선행 지표입니다. 즉,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성과를 측정하는 거죠. 딥워크를 하면서도 동시에 성과를 그때그때 측정하는 겁니다. 딥워크를 하는 시간을 기록하고 그것 자체를 성과로 보는 겁니다. 하루에 90분을 딥워크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시간만큼은 세상 모든 것에서 벗어나 딱 고립되어서 집중력을 발휘하고요. 그렇게 딥워크한 시간을 기록하면 됩니다. 딥워크를 많이 하면 그것이 곧 성과가 큰 거다라고 간주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주 실용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직접 칼 뉴포트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비즈니스 컨설팅 업계에서 전설이 된 이야기가 있다. 1990년대 중반에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인 클레이튼은 인텔의 CEO 겸 회장인 앤디 그로브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그로브는 파괴적 혁신에 대한 클레이튼의 연구 결과를 접하고 캘리포니아로 와서 해당 이론이 인텔에게 미치는 의미를 논의하자고 이야기했다. 둘은 심도 있는 회의를 했고 그 결과는 인텔로 하여금 다른 작은 회사들로부터 제기된 도전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셀러론 프로세서로 이어졌다. 이 멋진 에피소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 클레이튼이 회고한 바에 따르면 앤디 그로브는 휴식 시간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왔다. 클레이튼은 새로운 사업부를 만드는 것을 비롯한 사업 전략을 설명했다. 그러자 그로브는 말을 끊고 이런 식으로 대꾸했다. 당신은 고지식한 학자답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무엇을 해야 하는지만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를 뿐이지. 그렇다. 무엇과 어떻게 구분은 중요한 문제인데도 세상에서는 많이 간과하고 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파악하는 일은 쉬운 경우가 많다. 기업들이 실수하는 부분은 전략을 실행하는 방법이다. 이 에피소드에서 내가 인상적이었던 점은 무엇과 어떻게 사이의 간극이 딥워크를 위한 시간을 늘리려는 개인적인 노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원칙들을 설명해보자. 4가지 단계가 될 것이다. 딥워크를 실행하는 첫 번째 원칙은 가장 중요한 목표를 수립하는 거다. 성과를 내고 싶으면 실행하라를 쓴 저자들이 설명한 대로 더 많이 할수록 더 적게 이룬다. 그래서 저자들은 소수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 실행력을 집중하라고 조언한다. 이런 단순성은 조직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진정한 성과를 촉발하도록 돕는다. 이 점이 개인에게 지니는 의미는 딥워크를 하는 시간에 추구할 소수의 야심찬 성과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거다. 딥워크를 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들이세요 라는 일반적인 충고로는 그다지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반면 가시적이고 커다란 보상을 안겨줄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면 꾸준하게 열정을 쏟을 수 있다. 데이비드 브룩스는 2014년에 쓴 집중의 기술이라는 칼럼에서 야심찬 목표를 토대로 초점을 맞춘 행동을 이끄는 방법을 보증하면서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의 주의를 놓고 벌어지는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정보에 비패해서 눈에 띄는 사소한 방해 요소들을 거부하려 들기보다는 강력한 소망을 자극하는 대상을 받아들여서 그 소망이 다른 모든 것을 몰아내도록 만들어라. 내 경우를 살펴보자. 나는 이 딥워크 방법론을 실험하던 초기에 다음 학기 동안 수준 높은 논문 5편을 발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했다. 이 5편은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그 어느 때보다 많았기 때문에 야심찬 목표였고, 교수로서 종신 재직권 심사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꽤 커다란 보상까지 있었다.
다음은 딥워크를 위한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원칙이다. 이것은 목표를 위해 딥워크에 들인 시간을 지표로 삼아라 이다. 가장 중요한 목표를 정했다면 성공을 측정해야 한다. 이 측정에는 두 가지 척도가 있다. 바로 후행 척도와 선행 척도다. 후행 척도는 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대상을 다룬다. 가령 고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빵집이 있는 경우에 후행 척도는 고객 만족도 점수다. 이렇게 뒤늦게 측정하는 후행 척도의 문제점은 행동을 바꾸기에 너무 늦은 시점에 그 척도가 주어진다는 거다. 그래서 결과물을 접수한 시점에 척도를 이끈 성과는 이미 과거의 것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후행 척도 대신 선행 척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딥워크에 집중하려는 개인은 선행 척도를 파악할 수 있다. 바로 가장 중요한 목표를 위해 딥워크를 하는데 들인 시간의 양이다. 나의 경우에 이 통찰은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 나는 연간 발표한 논문 편수 같은 후행 척도에 초점을 맞췄다. 이 척도는 일상적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장기적인 척도를 유의미하게 바꾸기 위해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딥워크를 한 시간의 양으로 바꾼 뒤에는 척도가 일상에 직접적인 의미를 주게 되었다. 모든 딥워크 시간이 바로 통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 원칙 세 번째가 나온다. 딥워크에 들인 시간을 눈으로 확인하는 거다. 성과를 내고 싶으면 실행하라의 저자들은 점수를 관리하면 경기를 하는 양상이 달라진다 라고 설명한다. 가장 중요한 조직의 목표를 향해 팀이 나아가도록 만들려면 공개된 장소에서 선행 척도를 기록하고 추적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 점수판은 주의를 요구하는 다른 일들이 있더라도 척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경쟁심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이 방법론을 실험하던 초기에 점수판을 활용하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냈다. 바로 칸을 나눈 백지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각 칸은 학기 중에 일주일에 해당했다. 나는 각 칸마다 날짜를 적은 다음에 컴퓨터 모니터 옆 벽에다가 떡하니 붙였다. 그리고 해당 주에 딥워크를 한 시간을 짝대기로 표시했다. 이제 마지막 원칙 4다. 이것은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일주일마다 점검 시간을 두었고 그 점수판을 보며 좋은 점수를 자축하고 나쁜 점수가 나왔을 때는 그 이유를 확인하며 가장 중요하게는 앞으로 좀 더 좋은 점수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파악했다. 그리고 필요한 수준으로 딥워크한 시간, 즉 선행 척도를 맞출 수 있도록 내 일과를 반성하고 조정했다. 덕분에 주간 점검을 하지 않았던 경우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딥워크에 할애할 수 있었다. 이러한 방법론은 전략을 수립하는 일보다 실행하는 일이 어렵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이 전략의 결과가 어땠는지 나의 사례를 살펴보자. 앞에서 언급한 대로 나는 이 방법론을 처음 받았을 때 1년에 논문 5편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 전년도에 1년 동안 나름 자랑스럽게 논문을 4편이나 발표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것보다 더 많은 결과인 5편의 논문은 확실히 야심찬 목표였다. 그러나 이 방법론을 실험하는 동안 이 명확한 목표는 선행 척도를 기록한 단순하면서도 피할 수 없는 점수판과 함께 이전에는 이르지 못했던 수준으로 나를 밀어붙였다. 돌이켜보면 개선된 것은 딥워크의 강도가 아니라 딥워크의 꾸준함, 딥워크의 양이었다. 이전에는 논문 제출 시한이 임박한 시기에 이르러서야 딥워크 하는 시간을 몰아넣었지만 이 방법을 접목한 이후에는
1년 내내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솔직히 그렇게 보낸 1년이 아주 힘들긴 했다. 그러나 이 방법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확인했다. 그 다음에 나는 이전까지 쓴 논문보다 2배 이상 많은 9편의 논문을 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책 딥워크까지 동시에 집필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칼 뉴포트의 딥워크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